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5차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여자대학교의 김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신데도 또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초죠. 올 초부터 우리가 유례없는 감염병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여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학술 활동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줌이나 화상, 실시간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친숙하게 들어와 있고 이 학문 영역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무용예술학회에서도 이번에 학술대회를 줌 화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많은 불안과 도전이 있기는 하지만 또 오늘 학술대회를 잘 치르고 나면 우리에겐 더 큰 성취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5차 학술대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 안에서 뭐 적절한 주제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참여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5차의 학술대회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무용예술의 변화와 전망입니다. 네, 어떤 변화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고 또 어떤 전망을 제시하실지 많은 발제자들, 선생님들께서의 그 얘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학술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국무용예술학회 학회장이신 중앙대학교 조은숙 교수님의 개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제야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학술대회 주제가 저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박상혜 교수님, 최상철 교수님, 고경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신진학자로 발표해 주실 김가은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간에서 잘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 이미 화면이 또 지나가기는 했지만 조은숙 회장님께 큰 박수로 개회사 또 학술대회 준비에 공로에 감사를 드리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수 논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번 16차 우수 논문 시상에는 하진숙 부산대학교 에서 강의를 하시는 하진숙 선생님께서 우수 논문상을 시상에 참석하십니다. 많은 박수로 우리 하진숙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하진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무용예술학회 작년에 이 논문을 발표하고 지금 한 1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 논문은 제가 한 5년에 걸쳐서 칸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첫 발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좀 이렇게 새로우면서도 또 나름 열심히 연구한 성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내 나름대로 뿌듯한 그런 논문이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자로서 무용학도로서 더 많이 정진하고 더 많은 어떤 성과를 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수상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상장을 화면 공유로 지금 보여드리고 시상을 하는 그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잠시 기다려 주시면 화면 공유로 상장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질 것입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하진 선생님 오늘 예, 모두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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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러면, 보입니다. 네, 우수 논문상, 논문 제목, 어, 작법부의 헌시된 이념과 순고미, 칸트의 순고미 분석에 기초하여, 성명 하진수, 귀하는 창의적인 학술 활동으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아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한국무용예술학회에서 제정한 제16회 우수 논문상의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상을 수여함. 2020년 10월 30일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장 조은숙 대독. 네, 하진 선생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다음 순서는 신진학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신진학자 발표는 공주대학교의 김가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연구의 제목은 현대무용 전공생의 DME, Dance Marker Education 프로그램의 효과입니다. 네, 김가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런 작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시간이 좀 갭도 있고 또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무용 전공생의 DME. 안녕하세요. 신진학자 연구를 발표할 김가은입니다. 먼저 신진학자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학회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의 주제는 현대무용 전공생의 DME 프로그램 효과입니다. 현 시대의 공연예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핵심 기술 3D 프린팅,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예술이 융합하여 창의적인 공연예술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글을 쓰는 등 예술가의 영역에까지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공연예술 무대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발하고 창의적인 예술가의 활동 무대가 극장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한 Z세대 아이들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유명한 안무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국내외 무용단의 움직임을 따라해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무용 전공생들에게 무용 창작 수업을 위한 도구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무용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무용 전공생의 창작무용 과정을 위해 DME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현대무용 전공생에게 창의적 사고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창작 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잠재된 창의력을 발휘하여 창작 무용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 디자인 싱킹, 창의적 사고 기법, 창작 무용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본 창작 무용 프로그램은 메이커 교육 TMSI 모형 4단계와 디자인 싱킹 IDEO 3단계를 기반으로 김하숙의 주제에 의한 창작 과정을 융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작 무용 작품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모형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의 키워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메이커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되는 과정 중심 교육입니다. 이러한 메이커 교육 모형 중 TMSI 모형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팅커링 단계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 및 재료의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으로 최신 기술 장비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작 활동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만들기 단계는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며 세 번째 공유하기 단계에서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네 번째 개선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개선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면 메이커 페어라는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전시 공개하게 됩니다. 메이커 교육과 유사한 디자인 싱킹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메이커 교육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반면 디자인 싱킹은 의뢰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도록 먼저 공감을 한 후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측면의 메이커 교육과 인간 중심적 측면의 디자인 싱킹을 접목하는 것은 기술과 예술의 무용 창작 융합 교육 방법으로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메이커 교육과 디자인 싱킹의 과정에는 창의적 사고 기법인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이외에 단계별로 마인드맵, 6색깔 사고 모자, 스캠퍼의 3가지 기법을 더 적용하며 이 기법들을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를 서로 간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확장하면서 창의적 결과물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제에 의한 창작 무용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의 다양한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며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여 무용 창작 작품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창작 무용 교육 방법으로 DME 프로그램 모형이 개발되었습니다. 1단계 영감, 2단계 구성, 3단계 공유, 4단계 개선, 5단계 실행 과정으로 1, 2단계와 4, 5단계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단계의 과정을 통해 톱니바퀴가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반복 과정을 통해 작품이 향상되며 이로 인해 인지적, 신체적, 신동적 발달로 이어져 창의적이고 전인적 인격 형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DME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무용을 창작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창작 무용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심 교육 방법입니다. 이에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창의적인 창작 무용 교육 방법을 위한 실천적 대안인 DME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본 DME 프로그램의 수업 대상은 충남 K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학생 중 1, 2학년 7명씩과 3, 4학년 4명씩 총 22명을 선정하였으며 매주 1, 2회 100분씩 10차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DME 프로그램은 5단계로 나눈 단계별 영역으로 총 10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수업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DME 프로그램 수업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 내에 자료 검색, 음악 선택, 동영상 감상, 움직임 촬영 등을 가능하게 하며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해서도 언제든지 검색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패들렛 앱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개인의 창작 활동이 아닌 서로의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하고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협동학습이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과정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 전개 시 교사는 조력자이자 안내자로서 적절한 피드백과 테스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수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DME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 중 6차 시 움직임 확장에 따른 공간 연출 수업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스마트하다. DME 프로그램 수업의 효과는 첫 번째, 창의적 사고의 확장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DME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속에서 창의적 사고 기법들로 인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면서 사고의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무용의 경우 정형화된 움직임에서 벗어난 동작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적 사고의 확장은 현대무용 전공생들에게 창작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기에 그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스마트폰의 활용입니다. 수업 과정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홀로그램, 키네마스터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관점이 생겨났고 창작의 동기와 호기심이 흥미와 재미로 이어지는 현상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곧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집중하게 되어 창작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업 시간의 스마트폰의 활용은
학생들로부터 새로움과 즐거움의 도구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서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용 창작 경험이 없는 후배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무용 창작을 경험한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었고,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선 후배들과 친밀감이 형성되었으며, 배려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과 결합의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창의적 사고와 기술을 나누는 협업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발산하며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ME 프로그램 효과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그림을 살펴보면 단계별 진행 속에서 창의적 사고 기법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서 흥미 유발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와 창작의 부담을 줄이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의사소통과 협업의 무용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사고 기법을 활용을 통해 개인보다 협업으로 단시간에 사고의 확장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점은 독립된 하나의 요인이 아닌 서로 협력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창의성 요인들이 순환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져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구와 도전하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져 자아 실현이 되는 현상들로 이어졌으며, 이는 잠재적 창의력이 발휘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창작무용 프로그램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ICT 활용의 창작무용 교육 방법은 융합교육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도구인 스마트폰의 다양한 어플의 활용이 학생들로부터 새로움과 즐거움의 도구로 활용되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적 방향과 예술융합교육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DME 프로그램은 차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예술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기술과 예술의 분화가 아닌 융합된 양상의 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들에게 적용하여 무용 창작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대상과 학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교육의 난이도와 교수 학습 방법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타 장르의 교과와도 융합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 작품 활동을 위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교육 환경은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언택트 무용 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차 다양한 기술 도구들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도자들은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상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창작 무용 교육에서도 다양한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DME 프로그램은 기술의 발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도 꾸준히 활용되길 바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신진학자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가은 선생님. 이미 도래한 스마트 시대에서 스마트폰을 우리 무용 예술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질문에 한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의 연구를 듣기 전에 제목을 잘못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댄스 마커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댄스 메이커 에듀케이션입니다. 네, 이제 제가 아마 선생님의 연구를 잘 듣고 이해해서 선생님의 연구의 제목을 잘 설명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발제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김가은 선생님처럼 녹화를 해서 보내주신 사례도 있고요. 직접 화상으로도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 논문 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해 주시는 단국대학교 박성혜 교수님께서는 실시간 화상으로 발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성혜 교수님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무용예술의 집중과 분산입니다. 네, 많은 박수로 박성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 보이시죠? 제 자료가. 제 자료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혜 교수님, 화면 네. 공유 중이신가요? 네. 네, 근데 저희 지금 전체 화면에서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죄송한데요. 네. 지금 제 화면에는 호스트가 스완김으로 나오는데 이 호스트 분께서 박승혜 선생님 이름 옆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더보기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 더보기에서 호스트 만들기를 박승혜 선생님으로 해주셔야지 박승혜 선생님께서 밑에 화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공동 호스트로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아. 화면에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성희 아. 교수님이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네. 네네. 그러면 박성혜 선생님께서 혹시 자료를 미리 컴퓨터에 올려서 밑에 최소화 다운을 네, 시켜놔야 되는. 네, 그러면 해놨거든요. 그러면 화면 네, 공유를 누르시면 될 텐데. 네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화면 공유란이 왜 안 뜰까요? 올려놨는데. 왜 안 뜰까요? 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배우고 또 도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할 걸 기대하는데요. 저희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박성혜 교수님께서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조금 여유를 갖고 선생님들 오늘 아침에 일찍 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면서 막 바쁘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좀 기지개도 펴시고 또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일어나셔서 좀 앉아 있는 것이 좀 불편하시고 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온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교육 혹은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눈의 피로감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화면만 보시지 말고 주변을 이렇게 좀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스트레칭도 기지개도 해보는 것, 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박성혜 선생님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무용인들이 갖고 있는 민첩성, 그리고 순발력,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박성혜 교수님께서 뭔가 기술적 문제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견지명이 있는 듯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받은, 그 발표 순서가 있는데, 두 번째 순서를 먼저 하고 박성희 교수님이 좀 여유를 찾으시고 기술적 문제가 해결이 되시면 순서로 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순서, 두 번째 순서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중앙대학교의 최상철 교수님이십니다. 제목은 비대면 안무법 수업 사례 공유입니다. 네, 최상철 교수님의 발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최상철 교수입니다. 지난 겨울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원격 강의에 관해서 아주 분주하고 계획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럽게 한 학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어떤 높은 수준의 소통 기술도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무엇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형태의 어떤 공연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랜선 중계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형식의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용 교육 현장에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무용 수업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 저도 원격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부딪히게 됐었는데요. 그런 어떤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용을 어떻게 원격 강의로 가능할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쉐어하고 싶은 내용이 안무, 창작, 즉흥 이런 관계된 수업을 학문 단위별 학생들의 어떤 수업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게 원격 강의로 학생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안무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고 안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토의 과정, 논의 과정 거치고 학생들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배운 게 많고요.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도 확인해보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이 석박사, 그 다음에 학부과정 이렇게 수업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안무법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지방에 있거나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안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상 안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움직임을 서로 그 움직임 소스들을 가지고 서로 영상들을 편집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요. 이 수업들을 통해서 저는 학생들이 그 영상에 대한 어떤 많은 노력들, 뭐 편집 능력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그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인데요. 하나의 로케이션을 설정을 해놓고 그 만나지 않고 그 자기들이 촬영한 그 어떤 영상들을 공유하고 그 영상들 소스를 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학교의 이제 어떠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그 석사과정 이제 3명의 학생들이 팀워크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학생들도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상 편집 툴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뭐 제가 학생들한테 뭐 이 프로그램을 써라, 저 프로그램을 써라, 뭐 그런 건 없고 학생들 스스로 프로그램들을 찾고 또 편집하고 또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촬영물, 영상물이 데이터가 형성이 되면은 그걸 서로 쉐어링하고 그걸 해서 이제 이 3사람이 다 다른 어떤 과제물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또 어떤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연습하고 안무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본 그런 케이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부 3학년 학생입니다. 3학년 학생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발전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졸브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후반부에 보실 수 있겠지만은 학생들의 관심사 또 그 주제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된 어떤 영상 안무가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과물을 이제 학생들한테 받고서 학생들하고 경험을 나눴던 것들은 평소에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영상 편집이겠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영상 안무 아니면 영상 편집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 이제 한 컷 한 컷을 이제 찍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목각 인형이 움직일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 한 장면을 계속 찍어서 연결했다라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의 어떤 무슨 설치 미술 돼 있는 미술 학부의 어떤 공연이 아니라 전시장에 가서 이제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로케이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얻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뭐랄까 작품 안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형식이 저는 굉장히 놀랍고 또 학생들의 그 잠재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던 그런 결과물입니다. 다음에는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이제 잠시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하나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안무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서로 소통하게 하고, 뭐 카톡이라든지 뭐 SNS를 활용해서 뭐 이런 장면, 이런 로케이션이 좋은데 나는 며칠 날 가서 촬영을 할 텐데 뭐 본인이 혼자 셀카할 수 없으니까 뭐 2명 정도 뭐 팀이 돼서 간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원래 목적이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연습이 가능하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안무가 가능할까.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더 능동적 자세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한번 이 기회를 잘 활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도했던 것들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어떤 능력,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있고, 뭐 그 친구들이 또 자기 소스를 보내와서 여기서 같이 이제 서로 이제 논의하고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떤 주제 구현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의 어떤 그런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부 학생들 내용인데요. 주제는 같습니다. Fear, 두려움, 그런 주제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면 안무법 수업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좀 넓혀주고, 또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폭들도 넓혀주고, 또 흔히 우리가 편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져서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완벽한 비대면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누군가가 촬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대면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수업이 양이 증가하고 또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어떤 강의가 요구되고, 또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 시점에서 무용 교육이 아니면은 무용 예술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이런 수업 모형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쉐어링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연구에 무한한 발전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신 수영 모델 새롭게 보았고, 또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떤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순천향대학교의 고경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의 제목은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입니다. 큰 박수로 고경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의 고경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신체 움직임을 치료적 개입으로 활용하고 있는 무용동작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분 동안 나눌 주제는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목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란 무엇인가? 두 번째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세 번째 신체 기반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 네 번째 내적 반영을 위한 질문들. 다섯 번째 참고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많이 들어본 그 키워드는 뭘까요? 당연 코로나와 관련된 단어들이겠죠. 코로나 또는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립된 몸, 혼자 있는 몸, 소통할 수 없는 몸의 경험들이 정서적 변화까지 가지고 오면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장애까지 가지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필요해서는 심리치료적 계획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은 많은 의사결정의 변화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즉 그전에는 그냥 넘겨갔던 일들을 또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에너지를 들여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차를 정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토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해서 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몸이라는 게 어떻게 참여를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윤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생활, 도덕, 중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대학교 때 인간생활과 뭐 철학, 윤리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도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대면 지금 만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온라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윤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윤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나의 느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윤리라는 것은 종교적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세 번째, 윤리라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 기준으로 윤리가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윤리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 어떤 답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적 세계의 윤리라는 것은 개인이 어디에 무게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말하는 바, 생각하는 바는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 말고 다른 대가들은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듀이는요,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니까 하면은요, 윤리가 없는 인간이란 이미 세상에 풀어놓은 야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TV에서 야수를 보기도 하죠. 제가 말하는 이 야수는 이제 외모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무용동적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됐던 윤리 수업에서는요, 한 개인, 나라는 사람이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내용이 한 학기 내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토대 또는 세 가지 렌즈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내가 많이 쓰는 렌즈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토대 위에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퓨처라는 사람은요, 윤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의무론적 법률 존중주의, 두 번째 도덕률 초월론, 세 번째 목적론적 맥락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어디에 더 기반을 두고 어떤 렌즈를 더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삶을 사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됐었던,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나에게 결정장애를 주었던 그 윤리적 딜레마를 한 가지 잡고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의무론적 법률 존중주의입니다. 이제 의무론적 법률 존중주의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의무나 규정, 법, 규칙, 규율을 굉장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리 정립된 규정이나 규율에 따라서 윤리적 문제 상황에 접근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법적인 공문서가 또는 약속된 계약서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부터 이제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공공규범이나 사회적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무론적 법률 존중주의의 어떤 장점은요, 이렇게 바람직한 윤리규범이 있는 경우 윤리적 딜레마적인 상황과 불편한 감정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잡함이라든지 어떤 갈등 또는 고심에 관련된 어떤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예술가 또는 이제 예술 치료자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윤리적 딜레마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의무론적 법률 존중주의에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윤리적 강령을 리뷰하고 이 윤리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철학이나 의지나 사고 방식 등과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렇게 많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복잡 다양한 내용들이 모든 규정에 있을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의무론적 법률 존중주의의 한계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의사결정의 방법은 도덕률 초월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의무론적 법률 존중주의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는 의사결정의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을 살펴보니 법, 도덕, 종교,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또한 이런 것들을 최후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마치 즉흥 공연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 결정을 내는데 어떠한 규칙이나 규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상황을 매우 독특하게 간주하고 순간마다 윤리적 해결책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윤리적 결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각각의 문제가 단일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은 예측 가능한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이들의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에서는 전혀 윤리적 규정이나 강령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그 즉시의 윤리적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가 되어서만이 진정으로 해결할 방법, 의사결정의 방법, 옳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직관과 초양심적인 것에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어떤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는 개인의 즉흥성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원리적 원칙이 없고 순간 상황에 맞는 일시성이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도덕률 초월론이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의 방법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과 높은 수준의 윤리적 판단 능력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목적론적 맥락주의입니다. 이 목적론적 맥락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목적과 결과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소개한 두 개, 즉 의무론적 법률 존중주의와 도덕률 초월론 사이에서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윤리적 규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특정 상황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고 그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악보가 있는 음악을 악보대로 연주를 하되 순간순간 편한 대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재즈 연주자와 유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윤리적 규정을 보류하거나 조정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갖는다면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윤리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기도 하고 그 상황을 직접 보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관심 있는 내용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결국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강조점은 어떠한 규칙도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윤리 지침서를 활용을 하되 그 적용 아래 어떠한 선택이 최선의 이익인지 지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윤리란 무엇인지, 두 번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체가 어떻게 동반이 될 수 있을까, 신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발표를 준비하다가 좀 인터넷 서치를 해봤는데 굉장히 반가운 광고 포스트를 만났습니다. 이 광고 포스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체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워크숍에 관련된 안내문이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용 쪽도 아니고 어떤 심리치료 쪽과 관련된 영역인데요. 몸의 체화나 작업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윤리적 문제를 탐색하도록 돕겠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문이 나오고 그 방법으로는 신체 움직임, 글쓰기, 그림 그리기, 언어적 나눔이 동반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몸이라는 게 움직임이라는 게 동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미 다른 영역에서는 그것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신체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단순히 이제 규칙이나 안내에 따라서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런 문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련돼서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절대로 타인이 해주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심리치료나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면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자신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허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온전한 참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감적 체현의 과정이 의사결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토마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somatic mode of atten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집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신체가 도구로서의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현화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전의식이나 무의식에 있는 그런 기억까지 접근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감각적으로 다양한 어떤 센서를 통해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춤이나 동작이나 몸으로 하는 것은 어떤 진지한 사색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루노럴 허비라는 사람이 실제로 신체 기반의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해서 꼭 단계별로 설명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단계는 attending to signal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당신의 그 몸에서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냥 집중하는 것, 그 신호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느끼는지 집중하는 것. 여기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그것이 나한테 보내는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것,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 바라보는 것, 함께 머무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xploring op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움직임의 이미지가 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 수도 있고요. 그전에는 어떤 감정인지 잘 몰랐는데 이미지와 어떤 움직임이 같이 등장을 하면서 감정이 더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단으로 작업을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딜레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하기 어려운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미지들을 누구에게 포스처로 그냥 신체 동작으로 좀 형상화해줘. 그리고 나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그 포스처를 볼 수 있도록 어떤 적당한 거리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에서는요, 이제 이분 참여자들이 했었던 그런 어떤 충동이나 이미지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예로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구석에 두는 그런 어떤 움직임 이미지가 나왔다면 이거를 분석을 액티브 어보이던스라고 해서 적극적인 회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막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지금
뭐 뛰어들고 싶고 뭔가 좀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충동이 나온다고 이제 든다면 이제 그렇게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액티브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적극적 개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옵션들에 대해서 이미지와 충동과 감정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옵션들을 탐색하게 되죠. 그리고 3단계는 taking action. 그 탐색의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방법을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르노라 허비 저희 은사님이 적은 Embodied Ethical Decision Making이라는 어떤 이 아티클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의사결정의 과정이 VHS 의사결정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티컬이라는 어떤 그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수직선의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직접 바라보고 같이 머물고 그 문제와 같이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문제를 담고 있는 거, 만나는 거. 그리고 horizontal processing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과정에서는 이제 거기서 참여를 해서 나에게 어떤 옵션들이 있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고 어떠한 충동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는 그 horizontal process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것이 취해야 될 행동이구나. 즉 의사결정을 해서 taking action 그것이 앞으로 가든지 후퇴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한 의사결정을 행동화하는 것을 이제 사지탈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VHS 의사결정 과정이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시상의 의사결정 과정의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공유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나눠드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적 반영의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의사결정의 토대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자신에게 멀게 느껴지는 의사결정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제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탐색과 최상의 결정을 위해서 이제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체, 움직임, 또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온전히 심층적으로 그들의 딜레마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참고 문헌 리스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경순 교수님. 우리가 흔하게 윤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은 사유의 개념으로만 종종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 의사결정 과정에 몸과 함께하고 몸이 꼭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학술대회를 시작한 지 1시간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많은 줌 학술대회 강의에서 권고받고 또 추천받는 건 적절한 휴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다시 26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차도 드시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좀 걸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휴식이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